딱 들어가니까 이제 국정원 할아버지들이 그 영화에서 보면 국정원 요원들 막 젊은 그 남녀가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백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20-30명이 나와서 복도에서 딱 서가지고 그 인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손잡아주고 포옹해 주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사는 남자 최승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제 8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37살입니다. 88년도 출생해서 한 7살 되던 해에 1994년도죠. 94년도쯤 됐을 때 그 해 7월 8일 날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북한이 그때부터 권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만 7세에 인민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그래서 11년 과정을 거치는데 입학해서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권한 행군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행군이 시작해서 권한 행군이 끝나는 그 해 2004년도에 중학교로 졸업했고요. 권한행군을 학창 시절에 보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한 것보다는 북한의 열악한 어떤 상황 그런 속에서 장마당 세대로 이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장마당 이전에는 이제 농민시장이었죠. 권한행군이 시작되면서 막 밀수도 들어오고 뭐 국경 이런 데서 막 수입산 물건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뽀젓하게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민시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게 장마당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저희는 출신 성분이 농민 계층입니다. 계층. 그러니까 북한은 출신 성분이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층과 계급 두 부류를 먼저 나눕니다. 계층과 계급이라는 그 두 부류를 먼저 크게 나누고 계급 안에서도 무슨 계급 뭐 노동 계급이 있고 뭐 또 뭐 과학자 무슨 이 지식인 뭐 이렇게 다 가르겠죠. 농민 계층 안에서도 또 이제 갈리죠. 여러 가지로. 출신 성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계급과 계층이 나뉘고 거기서도 뭐 반동 분자의 뭐 어떤 성분 여러 가지 어떤 성분 이런 것도 다 나눠서 뭐 감시 받는 놈, 감시하는 놈 이런 사회로 거의 그렇게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5대 전선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정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전선이다. 뭐 전선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뭐 싸움하는 이런 그런 건데 그럴 만큼 치열하게 생활하는 그런 계급 또는 계층을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농업 전선, 그다음에 철도, 군수, 그다음에林업, 그다음에 탄광 이렇게 그 5가지를 5대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계급이나 그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에만 종속이 돼야 되는 거죠. 농민이라고 하면 내 아들, 내 손자도 계속 농민 되는 거죠. 북한에서 농업인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고향 동네에 논이 100정보다라고 하면 그 100정보에서 소출 생산될 수 있는 알곡량을 국가 계획을 평양에서 바로 중앙에서 내려 떨구는 거예요. 한 정보에서 벼가 뭐 2톤, 2.5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국가 계획은 뭐 3.5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고향에서 거의 안 했고요. 18살 때 고향을 떠나서 양강도에서 거의 6-7년 정도를 살았고 그 이후에는 막 전국을 이렇게 떠다니면서 뭐 황해남도 해주에서도 살았고 뭐 여러 곳에서 살다 보니까 배운 거는 없는데 이제 체험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나 뭐 여러 지역의 어떤 그 생활 형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체험하며 장사를 많이 했었고 탈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오기 전에 금 기지를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그 39호실이라고 하면 김씨 가문의 어떤 외화를 벌어들이는 소위 명칭은 당자금이라고 하는데 당자금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총괄하는 이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금을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계획을 또 금으로 바쳐야 되니까 금으로 잘 바치고 하다가 한 석 달을 못 바쳤는데 그 군부대 그 군인들이 무기 메고 나와서 어느 날
그 다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다 빼앗은 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뭐 체제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죠. 예. 선전하고 뭐 하는 거하고는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만을 많이 하다가 그게 그 한계가 찬 게 마지막에 금 기지 이제 빼앗기면서 더는 이 땅에 이제 미련이 없구나. 이 땅만 아니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이 땅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예. 한국이든 어디든 이 땅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제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죠. 예. 그러던 찰나에 제 친구가 갈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서 네가 간다고 하면 나도 갈게. 근데 내 친구놈이 그 아시겠지만 보이부 또라이예요. 예. 똘끼가 좀 있어요. 얘가 보이지도 않는 동지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요놈 시기가 요거 나를 떠보는 건지 몰라서 네가 간다고 하면 나도 따라가야지. 오케이 하고 월남을 감행한 거죠. 예. 어렵진 않았어요. 바다에서 어려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친구하고 해주에서 한 3일 동안 북한 돈 있는 거 다 써야 되니까 노래방도 가서 뭐 카라오케도 하고 수영장 수영 놀고 뭐 다 놀고 먹은 거 다 먹고 가보고 싶은 데 다 가보고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고 고향 동네 내려와서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리고 이제 고향 앞바다로 저희는 바로 출발한 거라서 둘이서 준비를 이제 뭐 별로 한 거는 없고 이제 쥐약하고 오토바이 튜브 하나 그리고 이제 비닐 바람막이 할 그런 거랑 뭐 생수 뭐 정도 배낭에 넣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후회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밤에 한국 쪽으로 막 헤엄치다가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헤엄을 바다에서 헤매다 보니까 한국 그 경계선을 넘었다가 또 떠내서 다시 뭐 그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떠내려갔다가 또 뭐 다시 또 한국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밤에 경비정이 나왔었어요. 우리를 찾겠다고. 이미 그 군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군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밤인데 탐조등만 이제 바다에 비치면서 배가 나와서 이제 찾고 그리고 뭐 깃발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군입니다 누가 소리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게 북한 경비정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숨었던 거죠. 우리가 숨었다가 무인도 섬에 표류돼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떼묵을 무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한국을 향해서 떼묵을 띄우고 그 한국 경계를 넘은 거예요. 우리가 그 표류했던 무인도 섬이 경계선 이남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북한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두 놈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놈이 올라타고 한 놈이 헤엄쳐서 밀고 또 힘이 빠지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자. 생각이 얼마나 그 올드하게 했는데 야 바다에서 뭐 개울도 아니고 바다에서 그게 되나요? 그 이제 바람이 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바다 위에 반신상만 이제 내놓고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계속 그 우리를 한국 쪽으로 이제 미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탁 넘어오니까 한국 섬 쪽에서 경비정들이 군함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 한 가운데서 이제 군인들이 딱 그 큰 군함에서 작은 그 꼬무 보트 같은 게 한 15개, 20개가 내리는 것 같아요. 뺑 둘러 그 우리를 포위하고 그 총 딱 대고 완전 무장하고 짜릿했죠. 첫째는 이제는 살았다라는 안도감.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상어밥이 되지는 않겠구나. 우리 올 때 그 상어인지 돌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들한테 포위 당했었거든요. 그 떼묵 타고 그 있을 때. 그래가지고 한 반경 1km에 막 한 2, 3m 되는 그 돌고래 떼가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그 떼가 우리를 한 반경 1km 안에 가뒀었거든요. 우리를. 막 옆으로 이렇게 막 푹 하면서 지나가고 그때 그 공포가 더 그랬는데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딱 포위를 했을 때는 첫째는 일단은 아 살았구나. 뭐 우리를 걷어 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그냥 두 번째는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뭐 무섭거나 뭐 두렵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 내 친구 놈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배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달고 있는 거야. 한국군이 지금 총구 겨누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당원 새끼 보이부 새끼들은 이리 문제라니까 그냥 그때 해라 이제는. 그러니까 야 떼는 거 아니야. 그 훗날에 왜 그때 그거 안 떼냐. 그러니까 그거를 떼려고 손이 올라가면 그 총 꺼내는 줄 알고 사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멍청하게 그 김일성 배지도 달고 국정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놈 입장에서는 좀 자랑하고 싶었겠지. 배지도 달고 당당하게 쯤에를 딱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국정원이 그걸 보여주기란 뭐야. 이게 차 다 이거 썬루프 한 차에 딱 걷어 싣고 우리 길거리 하나도 못 봤어요. 눈 다 싸매고 안대 다 하고 그다음에 이거 입 이거 다 붙이고 팔 다 묶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지하실에 딱 들어와서 이제 다 풀어준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는 뭔가 외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서 건져져서 구남에 올라가서 구남에서 라면 하나씩 얻어먹고 한 시간 넘게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들어와서 육지에 내리니까 헌병들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또 차에 눈 다 싸매고 또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도착한 게 이제 국정원 어느 지하실 복도 같은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국정원 할아버지들이 그 영화에서 보면 국정원 요원들 막 젊은 그 남녀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백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20-30명이 나와서 복도에서 딱 서가지고 그 인사하면서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손잡아주고 포옹해주는데 야,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적대국의 어떤 저 두려움 같은 게 거기서 이렇게 싹 저리 다 없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이게 경계나 두려움 같은 게 그 말 한마디 그 포옹해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데 거기서 그냥 뭔가 모르는 그 가족 같은 느낌?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국정원에 가봐야 한번. 더 깊게 나가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두려움 그런 건 없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3일 이틀째 됐나 첫날 들어가니까 이렇게 옷부터 시작해서 팬티부터 치약 칫솔부터 시작해서 그 세트로 그냥 샴푸 함질라 이제 세트로 쫙 해가지고 방에다 딱 우리 독방 다 썼거든요. 방이 그 호텔 같아요. 그냥 DVD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국정원 직원 그 선생님들 자체도 그 호칭부터 달라요. 태어나서 북한에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한국에서도 그때 그 국정원에 있을 시간만 내놓고 여기 바깥에 나와서는 누구도 나한테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한 석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은 단장이나 간부들 좀 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아들처럼 그냥 승혁아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밑에 분들은 최 선생님 딱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호칭부터 다르잖아요. 야 나는 지금도 국정원 조사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중석으로 밥 딱 챙겨다 주잖아요. 챙겨다 주고 안에 월세 낼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조사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최 선생님 컨디션 괜찮은가요? 조사 몇 시부터 할까요? 물어보고 몇 시부터 하죠 알겠어요 그때 하고 나가서 탁구 좀 칠까요? 탁구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국정원에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한국에 탈북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 친구하고 나하고 한국에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까. 탈북민이 이렇게 몇만 명씩이나 오는 줄은 모르고 그냥 몇 명 있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사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 국정원 단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를 가면 너네 같은 친구들이 몇백 명이 있다. 그래서 하니까 가서 잘 어울리고 잘 계속 배우고 사회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 가니까 우리 북한 탈북민 까마귀들이 거기 몇백 명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 친구나 나는 하나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밖에 나와서도 이게 크게 할 소리가 거의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탈북민들하고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의견 마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북한에 노래방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탈북민은 없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노래방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놀아봤으니까 노래방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걔가 뭐 북한에서 소 잡아먹으면 뭐 감옥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 장사도 해봤고 뭐 소 불고기도 계속 해먹었었고 식당들에서 소고기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 해봤으면 이제 없다거나 이제 부정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소통하는 게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네요. 소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소 잡으면 총살이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이 듣겠지만, 그거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소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잡아야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농경기 사회다 보니까 소가 중요해요.
소가 사람이 50명이나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그거를 소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건 단속, 법기관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겪어봤거나 내가 모르는 거를 다 없다고 하거나 통틀어서 북한에서는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소 잡으면 총살한다라는 게 정말 내부적으로 따져놓고 들어가 보면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을 전국 일주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 장마당이 돌아간다라는 거는 물건과 사람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보고하고 다녀라. 예, 그래서 뭐 여행 출장 그 증명서를 이제 떼주는 이런 그 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실제는 그런 법을 다 무시하고 북한 법이 무너진 지가 오랬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뭐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국가가 거지 같은 나라인데 정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줄 것도 없는데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 전인 거예요. 그 장마당이 운영되는 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스스로 이거 다 알아서 이걸 국가에 그거를 맞춰주니까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봐주는 거잖아요. 유동이나 이동은 너무나도 자유롭다. 돈 뭐 조금 뭐 그 여가 담배 하나 이렇게 찔러주고 뭐 어디 갑니다. 뭐 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갑니다. 뭐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 그 너무나도 그 과거에 얽매인 이런 그 틀 안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동의 자유가 아예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물건이나 사람이 이동하고 유동이 돼야 이게 서로 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면 법이 그렇다.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북한 법이 무너진 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 정권을 위한 법이고 김씨 정권의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김씨 가문이 살기 위한 모든 체계가 움직이는 거지.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 네. 어떤 일부터 하셨나요? 처음에 나와서 하나원 나와서 한 13일 놀았고 그 후에는 현대중공업 먼저 이제 장생포에 그 화학공단이 있었는데 화학공단에서 이제 그 화학 제품 포장하는 일 드럼통에다가 그거 포장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 한 6개월 했었고 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옮겨와서 중장비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만드는데 현대건설 거기서 또 일을 했었고 회사만 다녔죠. 회사 한 2년 반 정도 다니다가 그 회사가 그때 포항 지진 나면서 회사가 포항으로 이사 가게 돼서 저는 그만뒀죠. 그만두고 한 석 달 놀다가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시험 보고 이제 합격돼서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가치관이 일단은 다르고 소통의 벽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사고의식 수준 그게 뭐 네가 못하고 뭐 누구는 우월하고 못하고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소한 환경에 와서 이것을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외래어나 또 영어나 어떤 이런 하룻밤 자고 나면 발전되는 이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적응이 뜬 거죠. 가족이나 어떤 소통에 뭐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외롭고 그래서 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위축되어 있지 않나. 어딘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도 어느 한쪽은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 권리를 찾았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권리를 찾았다라는 게 늘 뿌듯하고요. 주민등록증 받고 여권을 만들 때,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거나, 뭐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여권을 들여내밀고 이걸 할 때 누가 차별 안 하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구나 내가. 그럴 때 이제 뿌듯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받을 때, 한국에 와서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때 제일 뿌듯하죠.